그래서 강좌 개설의 취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와 인권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서로 조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지만 사실 민주주의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나? 자본주의에 돈에 관심이 많아요.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두 개는 조화롭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어느 걸 우리가 선택했냐면 해방 후에 지금까지 계속 자본주의만 선택했어요. 경제 성장이 제일 원리였어요.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허울만 이렇게 겉에 포장만 해 있지 실제로 내면에 들어가면 전혀 민주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소유럽 국가들, 북유럽 국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적절히 조화시킨 나라들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공부하고 살았고 아이들을 교육시켰고 끊임없이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렇게 그 트래킹 해보고 그랬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쪽으로 좀 갈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서 이제 내가 협동조합 전공자도 아니지만 이제 과감히 내가 좀 가르쳐도 누가 뭐라 그럴 만한 사람은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섰어요. 왜냐하면 협동조합 전공자들이 있어요. 우리 그분들이 강의하는 걸 내가 다 들어봤다고 웬만한 걸. 그러니까 뭐 별것도 아니다. 내가 가르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뒤에도 나오죠? 뒤에도 나오겠지만 기술적인 거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래요. 문제는 가장 밑바탕에 있는 이 매크로 레벨, 우리의 정신적 세계관, 인간관, 조직관, 기업관, 교육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을 몇 개의 그 조직 운영 플랫폼 형태에 따라서 좀 나누면 이제 스칸디나비아 모델이 있고 게르만 모델이 있고 라틴 모델이 있고 앵글로색슨 모델 이렇게 크게 보면 4개의 모델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 게르만 모델입니다. 게르만 모델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 이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조직 운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은 어떻게 다른 모델, 스칸디나비아 모델이나 앵글로색슨 모델이나 라틴 모델과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걸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나라는 국가 운영이나 조직 운영이나 가정 운영이 다 메커니즘이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독일 기업들은 주식회사라도 국가 운영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스위스는 스위스 나름대로 국가 운영하는 모델이 있어요. 그 국가 운영 모델이 기업 운영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모델이 따로 있어요. 오스트리아 모델도 국가 운영하는 모델이 있는데 기업 운영하는 방식도 국가가 운영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덜란드도 있는데 네덜란드도 독특한 자기네 나라의 국가 운영 모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기업 운영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게르만 모델이라고 그래요. 벨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이 게르만 모델보다도 좀 달라요. 거기는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월등히 강한 방식이에요. 그건 또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이제 보면은 같이 공부할 때 시간이 되면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주식회사에도 부합하는 우리만의 독특한 경영 철학이나 방법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대학에서는 전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7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닐 때도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는 경영학과에서 독일 경영학과, 미국 경영학 두 개를 배웠습니다. 독일 경영학의 역사, 미국 경영학의 역사, 그리고 독일 경영학은 어떻게 되고 미국 경영학은 어떻게 됐다는 걸 가르쳤어요. 근데 이 독일 경영학과 미국 경영학을 가르치신 원로 교수님들은 그때 당시 다 일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에는 지금도 독일 경영학을 가르쳐요. 일본 대학에서는. 근데 우리는 싹 없어졌어요. 지금은 경영학과 커리큘럼이 어떻게 됐나 조사를 해봤는데 독일 경영학에서는 디귿자도 없어요. 전부 경영학 해놓고 전부 미국 경영학만 그것이 이 세계의 경영학의 전부 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 독일 경영학을 가르치던 게 다 없어졌지? 그러니까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싹 없어진 거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 나이 드신 교수님들은 다 은퇴하고 젊은 미국 박사들이 전부 경영학 교수들이 됐거든. 이 사람들이 배운 건 다 그것뿐이죠.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완전히 미국식 경영학으로 그다음에 미국식이라는 말을 다 뺐지. 경영학 그냥 다 경영학 모든 게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경영학 그러면 그 아주 일방적으로 미국식 그 월스트리트에서 추종하는 경영학이 경영학이지 나머지는 경영학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저한테서 배우는 이 협동조합의 새로운 경영학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진짜 새로운 경영학이다. 진짜 새로운 경영학인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게르만식 또는 스칸디나비아식 경영학의 토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강은 오늘 이제 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필요하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거를 같이 공부하고요. 남은 시간에 인간에 대한 이해는 제2강 다음 주에 인간의 실존적 평등과 기능적 불평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3강은 조직에 대한 이해인데 조직의 목적과 구성원들의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죠. 늘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이게 항상 픽사리가 난다고 여기서 여기서 픽사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아무 생각이 없거든,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이들도 고통받고 온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만 모델이 왜 중요하냐 하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3강에서 이제 할 거고요. 4강, 5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문제거든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이제 볼 때 한지영 선생 이렇게 보면은 똑똑하잖아. 그러면 다 똑똑하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러면 똑똑하다는 말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달라. 왜냐하면 똑똑한 걸 경험해 본 배경이, 지식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똑똑하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똑함은 뭐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똑똑하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런 걸 정의 내고 그 정의에 부합하면 똑똑한 거고 부합하지 않으면 똑똑한 게 아닌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혼이 비정상이다. 그렇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지. 혼이 비정상인 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미쳤다고 그러잖아. 나는 뭔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듣는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 똑똑하다는 말을 어떤 사람이 똑똑하다고 말했을 때에 서로 해석이 다른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이 용어가 해석이 그렇게 다르거든요.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너무 많아요. 똑똑함이란 무엇인가. 정의 내리기가 무척 어려운 거예요, 이게. 똑똑하다는 것은 상사가 부하가 똑똑하다고 말했을 때 똑똑하다는 내가 원하는 기한서를 잘 만들어 오는 애를 똑똑하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험 성적이 좋으면 똑똑하다고 그러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 나이에 부합하지 않는 훨씬 성숙된 어떤 용어를 쓰면은 똑똑하다고 그런다고. 사람마다 다 이렇게 다른 거거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똑똑하다는 용어조차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도 않는 엉뚱한 용어를 갖다 놓고서는 그거를 의사소통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지 정말. 그래서 그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의사소통이거든요. 그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 관한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영양 요소,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죠.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뭐 그런 식으로 구별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새 참 이렇게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 혈액형으로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참, 나도 어이가 없어서. 나는 무슨 혈액형이기 때문에 나는 성격이 어떻다는 거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요새 뭐 MBTI를 한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무슨 애니어그램을 한다. 디스크를 한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성격 유형을 막 분류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뭐 그렇게 해요. 근데 성격 유형을 나누는 건 뭐 취미 삼아 그냥 그 카페에서 이렇게 나오면 오늘 운세 보듯이 뭐 그렇게 뭐 취미 삼아 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량을 어느 만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형별로 다 독특한 자기 개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어떤 유형이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열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그렇게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지 말고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그냥 보면 돼요. 다만 저 사람이 저 직무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직무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 그 직무를 하면 그 사람도 고통이고 조직 전체도 고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타고난 재능이 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결국 적소에 적재를 배치하는 거 그것이 다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그걸로 보내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내. 그래서 그 얘기를 기초적인 개념들을 이번 강좌를 통해서 하려고 해요. 랩을 미리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경영한다는 것은 기업 성과가 아니라 인간 존중에 기초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훨씬 더 생산성이 높고 창의성도 높고 풍요로운 삶을 구성원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계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인간 존중에 기초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존중에 기반하여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어떤 걸 하더라도 이것이 인간을 존중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해가 있어요. 여기에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냥 좋게만 해주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은지를 뒤에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건 줘 누르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느슨하게 관리하고 적당히 하는 것이 인간 존중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은지를 뒤에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발현하도록 지금 그 조직이 움직이고 있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리저브 해두고 그 남는 것을 다 쓰지 않고 있나?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쓰고 그냥 리저브 해두면 그것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저브 해둔 재능은 그 사람에게도 안 좋지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그 덜 연소된 매연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쏟아내야 돼요. 그랬을 때 인간이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처럼 병이 나도록 하면 안 되지만 좌우지간 최소한도 병이 안 나는 수준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냈을 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해져요. 그 행복감을 못 느끼면은 그 생산성이 본인도 괴롭고 사회적으로도 그 덜 연소된 재능들이 남아 있어서 시발시발 하다가 이 사회가 불평불만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안 좋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힘은 대화와 토론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반드시 대화와 토론하는 법을 우리가 지금 안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대화와 토론은 반드시 최종 결론은 합의에 이루어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와 토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랩업에 부합하지 않는 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꼭 질문하세요. 경영과 관련된 현실적인 이슈는 세 가지예요. 제가 볼 우리 사회에 아주 표피적인 이슈들이죠. 지금 드러나는 이슈들.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중심의 경영을 해야 되고 일반 주식회사이나 다른 회사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독일에 유학해 있는 동안에 공부하는 내내 내가 속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서 가르친 경영학의 대부분은 내가 배운 경영학의 대부분은 뭐였냐 하면 주주 중심의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경영학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아니 나한테 가르쳐준 사람은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독일에 가서 공부하면서 주주 중심의 경영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 경영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독일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이에요. 이해관계자면 그 조직의 이해관계자가 있잖아요. 우선 조직의 이해관계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직원들이죠. 조직 구성원들이죠. 뭐 회사 구성원들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납품하는 납품업자들이고 소비하는 소비자들이고 세금을 내는 세무당국이고 이 전체의 관계를 다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관리해주고 있는 감독당국이죠. 정부일 수도 있고 또는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은행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같은 그런 것이죠. 그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조직과 관련된 주변에 관련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다 경영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어떤 한 이해 당사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공히 균형 잡힌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영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죠. 두 번째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돼요. 우리나라 기업은 투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든 주식회사든 다 그대로 특히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정부가 그래요. 그 나라 수상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점심을 먹으면 점심에 누구하고 먹었다는 것이 바로 떠요. 그리고 그때 반찬이 뭐였다는 것까지 떠.
그런데 아무도 그걸 챙겨내는 사람이 없어. 다 투명하게 나오니까 저 사람이 소득세 얼마나 했는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왜냐면 다 공개되니까 사람이 더 관심이 없는 거야. 지금은 다 숨기고 있잖아. 숨기고 있으니까 들어가 보려고 난리가 내라 그러고 국회의원들이 정보 내라고 정보 신청하고 정보 공개 신청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도 숨기고 서로는 이렇게 하느라고 전부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주 진짜 멍청한 짓이죠. 중요한 거는 다 공개하면 돼. 그리고 이사회를 하잖아요. 그럼 이사회도 실시간으로 공개해. 누가 무슨 발언을 했고 누가 무슨 개소리를 했는지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그래야 조합원들이 또는 주주들이 또는 소비자들이 지금 어떤 무슨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해놔야 되잖아. 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이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세 번째로 교육 훈련이 우리 사회에 없다. 독일 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총 기업 하니까 한 1년에 한 200시간 정도는 뭐 200시간 안 되는 기업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한 200시간 정도는 교육 훈련에 투자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독일은 1년에 그 일하는 평균 노동 시간이 1,400시간, 짧게는 1,300시간, 1,400시간 일하는데 우리는 2,200시간에서 2,400시간 일하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교육 훈련에는 별로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교육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걸 교육하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협동조합은 하여튼 교육에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나야 돼요. 이거 뭘 교육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이해하셨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세요라고 얘기 안 해도 하여튼 조금이라도 그 질문할 거 있으면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1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왜 매크로 레벨이 중요한가? 우리 사회에는 이 매크로 레벨을 무시해요. 이런 걸 말하는 사람들을 인문학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인문학은 돈벌이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이걸 다 없애버려요. 중앙대학에서 이 인문학 강의하는 게 돈만 잡아먹고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확 줄이고 통폐합해서 그리고 학생들한테 회계학을 필수 과목으로 전 학생들에게 했다고 하죠.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혼이 비정상인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매크로 레벨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매크로 레벨, 세계관, 인간관, 조직관, 기업관, 교육관. 도대체 이 세 개를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이 서양 사람들과 지금 보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다 우리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그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서양 사람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하잖아.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좀 다르나? 실제로 우리 동료들이 더 잘하는 면도 있는. 더 잘하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왜 걔네들보다 우리가 생산성이 떨어지느냐?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 정신적 토대가 다른 거거든요. 철학과 사상이 달라요. 이 세계를 생각하는 사유의 세계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의 독특한 특성은 끝까지 따지질 않아요. 마지막까지 따지질 않고 합리적으로 따지질 않아요. 그리고 적당히 절충해요. 그리고 타협해요.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반드시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반드시 문제돼. 이 얘기는 해도 괜찮겠지. 안철수와 김한길 씨가 적당히 합의하고 시작했잖아요.
오래 못 갑니다. 뭐든지 적당히 합의하고 하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적당히 합의하지 않고 끝까지 문제가 뭔지를 따져서 그 문제를 해소하고 합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도 나중에 가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은 적당히 합의해.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지라도.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서로 나중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서로 이제 그 으르렁 대다가 서로 싸우고 헤어져요. 그리고 상대방 욕하고. 이 문제가 우리 조직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아니면 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알고 경영하는 사람들이 알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구성원들하고 대화하고 토론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성과급 체계, 조직에서 성과급 체계를 도입한다고 그래요. 그럼 성과급 체계를 도입하면 성과급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바로 요 방법론 구조 체계 전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과급 체계는 어떤 인간관에 근거했는지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안 따지고 성과급 체계, 성과급 도입하면은 사람들이 이 당근을 더 먹으려고 열심히 일할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의 뿌리는 인간을 뭘로 보는 거야? 하고 따져야 된다는 거지. 그럼 그렇게 인간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더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낼 수 있을까?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뿌리는 다 매크로 레벨에 있어요. 매크로 레벨을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이 위에 있는 메소 레벨에서 나오는 방법, 구조, 체계, 전략 이 모든 것들은 다 허당인 거예요. 이거는 비바람만 치면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사상 누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적 토대가 무엇인지 멘탈 모델을 굳건히 따져야 돼요.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같이 일할 때, 그 버스에 같이 탈 때 너는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다 끌어내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만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학점 얼마라는지 무슨 인류대학을 나왔는지 허우대 멀쩡한지 이런 거 따져가지고 뽑아놓고서는 막 딜이 무슨 사훈이 어떻다 뭐 어떻다 무슨 가치가 어떻다 맨날 가르쳐봐야 딱 꽝입니다. 왜냐하면 이 매크로 레벨은 안 바뀌니까 잘. 이거는 진짜 안 바뀌어요. 이 구조, 체계, 방법, 전략 이런 것들을 확확 바꿀 수 있죠. 더군다나 이 꼭대기에 있는 것들이야 뭐 없어도 되죠. 이거는 그냥 쓱쓱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내용 연수가 거의 없어요. 이 메소 레벨은 내용 연수가 좀 있죠. 그러니까 매크로 레벨은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4강, 5강에서도 공부할 때 얘기하겠지만 인간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멘탈 모델, 정신적 토대 이것이 어떤지를 잘 감당해서 그러니까 역량 진단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이 이 매크로 레벨이에요. 매크로 레벨을 잘 이해하고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있으면 근데 우리는 금방 얘기했듯이 이 매크로 레벨을 개무시하고 뭔가 토대 없이 그냥 1층도 짓지 않은 사람들이 2층을 막 짓는다고 난리 법석을 떨다가 이게 막 흐트러지면 이거 흐트러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이게 순식간에 흐트러지면 사람들이 서로 욕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삿대질하고 이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이념 체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산업혁명과 함께 크게 성장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자본주의가 있긴 있었지만 아주 미미해서 무시해도 될 정도였어요. 간의 수공업으로 주로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라고
본격적으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생산성 혁명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이 자본주의적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산성 향상은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있었죠. 이 형상은 잉여를 만들어냈어요. 엄청난 잉여가 생겼죠. 근데 그 잉여가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질서가 그 잉여를 공정하게 배분하지 못하도록 질서가 만들어졌어요. 이건 금방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고 미국 사회를 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실패를 덮기 위해서 자본주의는 이데올로기로 변했어요. 그 목적과 수단 또는 원인과 결과를 뒤집은 상태를 이데올로기라고 말해요.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왜 자본주의가 생겼냐 하면 생산성을 높여서 관련된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관련된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커녕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져서 점점 곤궁한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잉여의 배분 방식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질서가 사람들을 더 곤궁한 상태로 만들어 가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데올로기화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뒤에 다시 나와요. 그때 가서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실패를 덮기 위해서 자본주의는 이데올로기로 전환된 거예요. 이데올로기화 된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상태 또는 원인과 결과를 전도시킨 상태 이런 것을 이데올로기화 됐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이데올로기에 일단 포획되면 사태의 진실을 그래서 몰라요. 우리는 민주주의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투표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민주주의는 사실 투표한다고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박정희 때도 우리가 투표했잖아요. 북한은 투표 안 하나? 북한도 투표해요. 어디죠? 중국도 이 전당대회 하면 다 투표하잖아. 투표합니다. 심지어 히틀러도 투표했어요. 투표한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투표하니까 민주주의 했다고 학생들이 그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이승만도 투표했다니까. 하여튼 저는 투표했어.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 체육관에서도 투표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투표한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지금 하는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의사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의회에. 그리고 그 표가 등가성이 없잖아. 그리고 이게 가장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방식은 뭐냐? 백성들의 의사가 정부 정책에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이 바로 스위스 모델과 독일 모델이에요. 민주주의는 뭐냐?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을 주인으로 간주해요. 주인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 주인은 지식과 건강과 부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숙자가 주인이 될 수 없잖아요. 아픈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잖아요. 무식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건강과 부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해줘야 돼요. 민주주의 사회라면. 근데 우리는 지난 5년간 자살한 사람의 수가 이라크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나라죠. 이게. 왜냐하면 지식과 건강과 부를 어느 정도 유지 못하는 사회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백성이 주인의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질서는 토론과 합의와 연대와 보충에 의해서 유지돼야 돼. 민주주의 질서는 기본적으로 토론과 합의, 대화와 토론, 협의와 합의, 연대와 보충에 의해서 유지돼야 되는데 그런 질서가 우리 사회에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연대와 보충의 조직 운영 원리가 작동하려면 반드시 조직 내에는 변증법적인 대화의 원리들이 작동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반합의 원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반합의 그 변증법적 대화의 원리를 이해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창조성이 좋아져요. 창조적인 상상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합의를 해야 되니까 얘는 이런 의견이고 얘는 이런 의견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합해서 둘 다 만족시켜주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잖아. 전체 합하는. 합집합적인 창조성이 나와요. 왜냐하면 서로 멱살을 잡지 않고 끝까지 대화해서 이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합집합적인 창조성이 나오는 데 비해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민족은 적당히 절충하는 안을 만들어요. 교집합적인. 너도, 너 그거 원했잖아. 너도 그걸 원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것만 교집합적인 절충안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오그라드는 발상을 하는 거야. 여기도 좋은 안이 있고 여기도 좋은 안이 있는데. 근데 학교에서 왜 이런 변증법적 대화의 원리를 못 가르치느냐?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학생들이 상상력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왜? 서로 경쟁시키면요. 경쟁적인 환경에서는 상상력이 떨어진다는 게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상상하지 못해요. 우리 경쟁적 환경을 갖추면 아이들이 상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럽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서열화하지 않아요. 자본주의 체제처럼 서열화하거나 계층화하거나 차별화하거나 차등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서로 경쟁하지 않고 협조하고 서로 돕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상상력이 풍부해요, 애들이. 그래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나의 의견과 상충되는 다른 의견이 나타나더라도 이것을 합하여 신테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룸이 크죠. 왜냐하면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교육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기업에서 똑같습니다. 기업에서도 사람들을 이렇게 서열로 랭킹을 매기지 않고 인사평가하는 방식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죠. 민주주의 이념이 실현되면 그래서 이게 그 4번까지는 다 민주주의 이념이 실현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민주주의 이념이 실천되면 생산성과 창의성이 당연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독일이 1300시간에서 1400시간 일해도 총체적으로 1인당 생산성이 우리의 2배 이상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우리는 2300시간, 2400시간 일해도 결국 만들어내는 거를 보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4분의 1,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니까 우리가 4분의 1 정도의 생산성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냥 숫자로만 보면 2분의 1인데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사실은 4분의 1밖에 생산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우리의 매크로 레벨, 우리의 정신 모델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곳에서 있다. 인간을 보는 눈이, 인간을 보는 우리의 정신 토대, 플랫폼이 잘못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잘못됐냐? 왜 민주주의적인 이념 체계가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저렇게 이데올로기화된 채로 우리 백성들을 옥죄고 있느냐? 그것은 중독됐기 때문에. 뭐에 중독되냐? 보상에 중독됐기 때문에. 인간은 보상을 바라는 동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단순히. 그러다 보니까 그 보상을 차등화하기 위해서 랭킹을 매겨요. 서열화하고 그걸 계급화하고 전부 계급으로 만들잖아. 조직에 가면, 그지? 전부 계급이에요. 계급으로. 그리고 계급에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지시하고 복종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 먹이사슬, 이 피라미드 구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이게 서열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죠. 계급화되는 것이 차등화시키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당근을 먹기 위해서 내가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석의 착용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거를.
서계차경. 처음 들어봤죠? 서계차경이라고 그래요. 이 서계차경에 정말 가슴 아픈 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신문에서 읽은 이 뉴시스인가요? 그 기사에서 났던 거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맨 위에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전교 20등 안에 드는 아이들은 점심 급식 때 줄을 서지 않고 먼저 배식을 받아요. 다른 아이들은 줄을 늦게 서는 날이면 5분 만에 밥을 먹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수업을 받아야 해요. 공부 못한다고 밥도 늦게 먹으라는 건 너무한 건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렇게 경쟁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상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쟁 환경에 딱 들어서면 아이들이 상상력이 확 줄어듭니다. 왜?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비참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 성적 우수자만 사용할 수 있는 자율학습실에 가면 카펫이 깔려 있고 정수기도 따로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자습실 근처로 가면 교실로 돌아가라고 해요. 수행평가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건들지 말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박탈감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나는 생각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아이들에게. 이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 없이 아이들을 경쟁시키면 서열화하고 이렇게 그 차별화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아무 철학적 사유가 없는 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 경쟁적이고 억압적인 자본주의 문화를 우리 아이들이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장래에 희망이 있겠어요? 나라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렇게 자본주의 이념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보상을 먹고 살게 보상이 인간을 동기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돈이. 그래서 서계 차경을 통해서 비인간화를 추구해요. 그래서 비인간화가 되면 될수록 자본주의에 더욱 빨려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더욱 자본주의를 추구하게 되고 더욱 보상에 목매달게 하고 그러니까 더욱 아주 정교한 서열화, 계층화, 차별화, 경쟁화 시키는 메커니즘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더욱 비인간적인 인간들을 양산하는 이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악마의 맷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마 지난 기초과정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시장 경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특권 계급을 만들어내고 미국처럼 이렇게 한 1억 명이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병든 몸을 치료할 수 없고 병원에도 갈 수가 없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특권 계급은 약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가 없고 나머지 1억 명은 의료 서비스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양극화된 사회를 만들죠. 우리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렇게 해서 그 하층민으로 떨어져서 제대로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이 사람들에게 자본주의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네 책임이잖아. 이거죠. 그래서 개인 책임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너 게을렀잖아.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잖아. 너는 그때 꼴찌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죠.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사회가
잘못된 대로 너무 많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민주주의가 이데올로기화 되지 않은 민주주의 이념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법은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홍길동, 홍길서, 홍길북, 홍길남 모든 사람이 주인의 역할이 되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게르만 모델의 특징이에요. 한 사람이 다 주인이 되려면 건강해야죠. 그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하는 거예요. 무식하면 주인을 할 수가 없잖아. 머슴을 고용했는데 정부라고 하는 관료들을 머슴으로 고용했는데 이놈들이 더 똑똑하고 주인보다 그러면 주인이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야. 주인을 속여먹을 거 아니야. 이 똑똑한 머슴들이. 그러니까 이놈들을 교육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주인이 되려면.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했느냐? 무상교육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2차 대전 이후에 1949년에 독일이 근대적인 독일 국가가 쓰면서 그냥 그 보수당 정권이 콘라드 아데나우어가 수상이 되어서 할 때 무상교육을 실시한 거예요, 처음부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때 소득이라 봐야 1,000불, 2,000불 되는 그 수준에서도 돈이 없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 무상의료. 세 번째, 무상주택. 이 시스템을 가지고. 아니, 노숙자가 어떻게 주인 노릇을 하겠어요? 그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상주택. 이 산무 정책을 그래서 쓴 거예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게 그 민주시민으로서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와 토론, 협의와 합의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인간적인 삶을 가능하게끔 만들었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체계예요. 이게 이데올로기화 되지 않는 민주주의 체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서 선거를 하더라도 선거를 통해서 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가 의회를 통해서 정부의 의사결정에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가장 합리적인 민주주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선순환을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천사의 맷돌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금방 아시겠죠. 국가의 책임이야. 내가 아파. 그러면 그것도 국가의 책임이야. 내가 돈이 없어. 그것도 국가의 책임이야. 내 책임이 아니야. 내가 뭔가 직장이 없어. 그럼 내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80년대 유학 시절에 그 우리 두 아이 데리고 네 식구가 독일에 20평짜리 아파트 빌려가지고 월세 내면서 사는 동안에 이제 돈이 쫄리니까 이걸 더 줄여서 다른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했는데 그 구청에서 시청이죠. 조그만 도시니까 시청인데 시청에서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 최소한의 면적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집으로 내가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돈을 절약해가지고 여름방학에 유럽 여행을 쫙 하려고. 언제 다시 내가 유럽에 오랴. 그래서 우리 애들 데리고 여행을 하자. 그런데 그래서 돈을 절약해야 되잖아. 한 20박 21일 뭐 이렇게 나가려면 그 호텔에서는 잘 수가 없고 이제 캠핑을 해야 되니까 캠핑 장비는 다 한국에서 가져간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뒤에다 싣고 이렇게 여름 방학마다 하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해. 그래서 이제 집세를 더 싼 데로, 작은 데로. 차가 있으니까 학교 다니는 건 큰 문제 없고. 그런데 이제 구청에 가서 신고하는데 그걸 못 가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작은 집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작은 집으로 가면 인간적인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니 내가 가고 싶은데 왜 못 가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조금 더 절약해서 이런 기획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좀 허락해달라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가 부족한지를 그 시청 공무원이 나에게 소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돈, 그 매 월세 얼마,
그리고 내 생활비 얼마,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거 뭐 얼마, 이게 다 소명을 해서 자료를 갖다 줬어요. 봤더니 이게 쭉 보더니 좀 부족하긴 하다고. 그러면서 그 조견표가 있어요. 우리 4인 가족이 최소한도 살면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생활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세하고 포함해서. 그러니까 좀 부족하긴 하다. 그래서 그 조견표를 보고 집세 보조비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매월. 외국인이에요, 내가. 유학생이라고. 공부 마치면 난 돌아갈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걸 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두 아이, 아직 어린 아이니까 18세까지는 자녀 양육 보조비가 나와요. 그거 신청하라고. 시청 공무원이 알려줘서 신청했어요. 그래서 내가 유학 기간 내내 독일 정부로부터 집세 보조비와 아이들 두 아이 양육 보조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저축하니까 유럽 여행 20박 20일을 하기에도 충분한 돈이 생겼어요. 그렇게 이제 독일의 은혜를 받고 공부했죠. 왜 그렇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블로그에도 썼지만 내가 공부하는 기간 내내 내가 연구하고 하는 거를 돈 때문에 이 연구를 등한히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일 정부가 나에게 그렇게 재정적 지원을 해줬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독일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독일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한테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독일 애들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 Alle Menschen sind vor dem Gesetz gleich. 아마 이렇게 독일어로 문장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 봤을 때 내가 찾아봤다니까. 진짜 그런가. 10조인가 11조인가 그래요. 헌법에. 걔네들 헌법이 아니고 기초법이에요. 기초법이라는데 그룬트게세츠 당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 내가 외국인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독일 애들하고 똑같이 내가 그걸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헌법을 봤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되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돼 있어요. 뭐가 달라요? 응? 국민이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 모든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모든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독일 사람과 똑같이 취급받는 거고 우리는 이제 우리보다 힘센 나라에서 온 국민은 법 위에 있고 힘 약한 나라에서 온 국민은 법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이 멘탈 모델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매우. 우리는 모든 걸 적당히 넘어가잖아.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고서 마음에 안 들면 멱살 잡고 싸우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그 골이 깊어져서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멘탈 모델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이 제도가 이 사회를 구속하고 있는 모든 제도가 인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돼 있나? 그래서 인간 존중이 집단 지성으로 나타나는가를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슬라브의 지젝 같은 사람이 그 슬로베니아 출신의 그 문명 비평가이자 정신분석학자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어떤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데올로기화돼서 인간을 존중하지 않고 집단 지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찾아내서 고발하는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지식인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든 이 플랫폼을 잘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치유해 나가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플랫폼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어요.